안녕하세요. 네, 제가 의도치 않게 되게 신부 입장하듯이 왔고요. 제가 이제 아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대신 이제 소중한 모든 것이라는 제로 웨이스트 샵은 아는데 저를 또 제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아까 여기 산호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한 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이라는 주제로 물건과 그리고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왔고요. 저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 전문가한테 많이 듣고 실생활에서 좀 생활을 많이 고친 사람으로서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암마을이란 이 공동체 모임을 처음에 이렇게 조직하실 때 제가 구월동에서 쓰레기를 줄여가는 가게라는 이제 부제를 단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올해 4월 달에 제가 미추홀구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약간 깍두기처럼 이렇게 네, 참여 겸 이런 자리 겸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지만 되게 그 의미가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예요.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가. 웨이스트는 쓰레기나 낭비를 뜻하는 단어고요. 제로는 숫자 0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쓰레기나 낭비를 조금씩 줄여나가자 하는 의미로 제로 웨이스트라는 그 개념이 생겨났고요.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거를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직관적인 단어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 그 자체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약간 심플 라이프나 미니멀 라이프처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이 퍼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어렵거나 낯선 것들은 좀 피하게 되잖아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유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유행을 타기 전에 조금 약간 사그라든 느낌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로웨이스트라는 개념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를테면 다른 곳에는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담아가는 거죠. 내가 물건을 살 때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가지고 온 통에 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포장 물질은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로 웨이스트의 한 개념이고 그걸 이제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 먹는 것만 담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건도 담고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세제 이런 액체류도 담아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 그래서 많이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줄이고자 하는 의미로 리필 스테이션 운영을 하는 거라서 어떤 한 가게 가서 그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쪽 가게에서는 땅콩 버터 만드는 기계가 있어서 땅콩을 넣으면 바로 그게 갈려가지고 그 앞에서 땅콩 버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그릇에 내가 원하는 만큼 땅콩 버터를 가져갈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서울 알맹상점 같은 곳에 가보면 화장품을 리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신 분이 계셔서 거기서는 화장품을 리필할 수 있는데 화장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스킨, 로션 정도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화장품 법에 따르면 우리 피부에 닿는 모든 것을 화장품류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샴푸, 린스, 바디워시, 트리트먼트 뭐 이런 것들도 다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큰 통에 담겨 있고 내가 항상 쓰는 통이 있다면 깨끗이 씻어서 건조한 다음에 가지고 가면 거기에 담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스템화가 이제 더 멀리 퍼지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위생상의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관리의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사람들 귀찮음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쓰레기 문제의 가장 원인은 제일 원인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람들이 귀찮은 걸 싫어한다는 걸 이용하는 기업과 그래서 귀찮은 걸 피하고 싶은 소비자의 풍짝이 딱 맞아서 쓰레기가 많아진다 라고 이제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귀찮음을 조금 넘어섰을 때 이제 올 수 있는 곳이 저는 제로웨이스트 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비건이라고 써져 있는 찻잔과 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도시 농부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먹고 있는 그 육식생활 그리고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 동물성 제품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한 4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혹시나 다른 분들께 그 주제는 넘기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건이라는 걸 좀 소개하는 용도로 이 공간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건이라고 하면 사실 저도 이거를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에는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혁신적이다. 너무 내 생활의 변화를 너무 크게 줘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생각의 흐름을 보면 아 진짜 불편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마음을 조금 바꿔서 그래 내가 완전 비건이 못 된다고 하면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생각날 때 한 번 정도는 좀 피해보자. 그러니까 육식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좀 피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오히려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그냥 난 당장 목표를 뭐 이번 달 안으로 7kg를 빼겠어 하면은 다음날 바로 포기하거든요. 다음날 바로 포기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 7kg 너무 무리야. 그냥 다이어트 다음번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요. 혹은 3일 정도 해본 후에 아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3일 혹은 일주일 그렇게 되는데 다이어트 목표를 조금 더 길게 잡거나 아니면 굳이 다이어트 한다는 목표가 아니라 난 내가 건강해지겠어 아니면 나는 건강한 습관을 가질 거야 라는 이런 약간 포기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하면 또 안 될 것도 되는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 제가 쭉 나열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절대로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뭘 파는지 먼저 검색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저희 가게에 오셨을 때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 뭐 가끔은 그냥 일상생활 마트에서 안 파는 물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오, 이 뭐야? 한번 집에 가서 사봐야지. 혹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정말 멋지게 그려놓은 유튜브를 막 검색을 해서 그래 이제 오늘 부엌을 바꿔야 돼. 있는 것들을 싹 없애고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채우시려고 오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되게 말리거든요. 우리 가게 처음 오셨는데 지금 물건을 5개 이상 산다?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거 꼭 필요해서 구매하시는 걸까요? 이거 어디다 쓰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대체제로 이거를 쓸 수 있는 집에 이거 있으시면 먼저 요것만 먼저 사보시고 다음번에 또 생각나셔서 필요하시면 그때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가게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가게가 운영이 되냐? 이렇게 물건을 산다는 사람도 말리면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이 가게를 운영한 지 한 5년째 됐는데요. 5년 동안 매달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막 무슨 행사 같은 데 있으면 달려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업사이클 워크샵이라고 해서 간단히 일상생활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그냥 바로 버려지거나 아니면 재활용장으로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재사용할 수 있는 텀을 가져보자 하는 의미로 그 물건들 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서 직접 자급자족이죠. 내가 쓸 물건 내가 만들어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워크샵을 열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준비한 워크샵은 종이를 한 번씩 떠보는 워크샵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5분 이상 졸지 않으시면 그 워크샵을 하고 가고요. 만약에 5분 이상 조셔가지고 너무 이분들이 피곤하시구나 하면 일찍 끝나고 그냥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졸지 말고 안 조시는 척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전한 가게고요. 이전한 가게 보면 뒤에 이런 것들이 써있죠. 일회용품 없는 가게. 그래서 카페인데 일회용 빨대 없고요. 일회용 컵 없고요. 테이크아웃 컵도 다회용 컵으로 빌려드리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컵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모든 메뉴는 비건 음료 그리고 비건 음식으로 하고 있어서 우유는 들어가지 않은 오트밀이나 뭐 두유로 만든 라떼 종류들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포인트 적립이라고 해서 음료나 음식, 물건 구매 시도 포인트 적립이 되지만 자원순환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또 적립을 해드려요. 이 자원순환이라 하면 이제 제가 쓰레기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재생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리게끔 어떤 것들, 우리가 흔히 버리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재생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리는 그 플랫폼으로 자원순환 코너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모으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병뚜껑입니다. 병뚜껑 모으는 캠페인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작년 한 3년 전부터. 그래서 왜 이거를 모으는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병뚜껑을 모으는 건 알아. 플라스틱을 모으는구나. 이게 또 어디로 제대로 잘 가겠구나 하고 열심히 플라스틱을 모아요. 병뚜껑을. 그래서 가져다 줘요. 그걸로 끝나요.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3년 동안 이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학교에서 한 20kg를 모아와요.
그 오신 분한테 선생님 근데 이거 병뚜껑 저희가 왜 모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환경에 그냥 좋다고 해서 모았는데요. 이게 오늘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 그 포인트를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여기서 그러면 병뚜껑 왜 모아요?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제가 힌트까지 다 드렸잖아? 지금까지 다 드셨으면 병뚜껑 왜 모으냐면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병뚜껑은 재질 자체가 재활용 정말 잘 되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시스템,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시스템으로 따지면 그렇게 작은 플라스틱들은 들어가 봤자 재생될 확률이 한 5% 미만입니다. 그러면 투명 페트병을 모으는데 그거는요? 투명 페트병은 크기가 크잖아요. 손바닥 펴보세요. 요거보다 크면 재활용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 작으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재질이든 간에. 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재활용할 때 이렇게 집을 수 있는 거 있죠. 눈에 띄는 거. 그런 것들만 일단 재활용이 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건을 대할 때 내가 뭔가를 사. 그럴 때 플라스틱인데 손바닥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좀 피하셔야 돼요. 혹은 내가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고르셔야 됩니다. 내가 손바닥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고른다면 내 인생에서 그냥 반려 플라스틱이 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것들로 고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셔야 되는 이유를 이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나오네요. 저를 소개하려고 만든 폴더인데요. 여기서 제가 뭐뭐 하고 있을까요? 자, 일단 네, 제가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게에 이렇게 카페 형태로 변하기 전에는 저희 가게에 하루에 한 10분 오시면 많이 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큐레이터도 하고,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간호사를 했었었고요. 쓰레기 큐레이터를 하고, 그 다음에 막 디자인도 막 해가지고 물건도 뭐 어떻게 만들어내고, 다른 데다 맡기면 막 돈 드니까 막 제가 막 배워서 하고 이랬었어요. 이제 그리고 지금 강사도 하고 있고, 이런 에코 투어라고 해서 인천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지역들을 이렇게 그 학교나 기관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제가 막 밀어 넣습니다. 거기 밀어 넣어서 빨리 이제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런 투어 가이드 역할도 하고요. 물건을 만드는 제작자도 하고 있고 캠페인을 좀 여는 활동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저한테 저 오랜만에 본다고 요즘 어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요새 일이 많으면 좋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이 많은데 힘이 쭉쭉 빠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일한 지 5년 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지는 4년 됐어요. 밖에 나와서 저희 가게를 알려서 저희 가게에 어떻게든 사람을 조금씩 많이 오시게 하려고 저는 홍보라고 생각하고 나서기 시작한 게 4년인데요. 아직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저는 인천에서만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둘 중에 하나예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 혹은 저를 맨날 보는 사람.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맨날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정말 끌려서 온 사람들 한 번은 그 뒤로는 저를 다시 안 보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많은 사람 아니면 정말 여러 번 보는 사람인데 여러 번 보는 사람은 저는 이제 이름이랑 얼굴을 다 외울 정도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이게 퍼지지 않아요. 요 개념이 너무 퍼지지 않아서 힘이 쭉쭉 빠져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그 리액션을 봐요. 막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막 눈썹이 막 다들 세모가 돼요.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이 막 쌓여서 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쭉 펴지나 봐요. 리셋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이제 지금 여기 이 전환마을 학교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이후에도 관심을 꼭 끊임없이 가져달라. 꼭 뭐 쓰레기 문제 아니어도 제로웨이스트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 뭉뚱그려진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눈에 띄면 한 번씩 가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클릭도 하고 또 듣기도 듣고 이렇게 한번 해주셔라. 이거는 뭐냐면요, 쓰레기예요. 요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요것도 쓰레기예요. 요것도. 그럼 여기 일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우리나라가 있겠죠? 여기 쓰레기예요. 왜 이렇게 쓰레기들이 모이게 됐을까? 해류 때문입니다. 해류. 쓰레기가 버려지면 사실은 정상적인 그 루트를 타고 간다고 하면 땅에 묻히는 게 끝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갈수록 이 쓰레기들이 정말 계속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그 쓰레기를 찍은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넓은지 가늠이 안 되시죠. 근데 이거를 제가 가늠을 할 수 있게 설명을 들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 코리아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러 갔어요. 또 얼마나 좋아요? 아, 홍보 되겠다 하면서 갔어요. 근데 구글 코리아는 역삼동에 있고요. 되게 큰 건물 한 층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층에 파트가 1파트, 2파트, 3파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할 때마다 다른 파트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제가 3파트에서 강의를 한대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그 어떤 직원분이 대동을 하고 그 카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1파트 지나갈 때 띡 찍고 2파트 지나갈 때 띡 찍고 해서 그걸 이렇게 통과해서 가게 됐어요. 1파트 지나갈 때 전 이제 스캔을 막 하거든요. 여기는 사람들이 뭘 들고 다니나, 여기는 뭘 버리나, 여기는 분리배출 잘하게 쓰레기통이 잘 배치가 돼 있나, 1층에 카페에서 뭘 파나, 이런 거를 봐요. 관심이 있으니까. 1파트를 지나갔더니 그래, 여기는 일회용품 컵이 되게 많구나, 사람들이 컵을 되게 많이 쓰네. 2파트 지나갈 때 너무 신기하게 지금 여기와 같이 다들 텀블러가 이렇게 있어요. 뭐야? 여기 뭐야? 그래서 3파트 딱 갔더니 또 다시 1파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그 데리고 다녀주신 그분한테 이제 여쭤봅니다. 여기 왜 2파트만 이렇게 다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대답이 요거 때문이었어요. 그 2파트를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가 한 달 정도 쉬었대요. 휴식기를 가졌대요. 그 휴식기를 가질 때 여기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에는 캘리포니아까지 요트 여행을 한 거예요. 무동력 요트 여행을 했대요. 자기 친구들이랑. 근데 이쯤인가 왔는데 갑자기 캘리포니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 눈에. 그래서 뭐야? 왜 우리 아직 며칠 남았는데 벌써 땅이 나와? 알고 보니까 쓰레기 섬이 그렇게 땅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도치 않게 그 쓰레기를 다 헤쳐나간 경험을 한 거죠. 되게 경험이 중요하고 저는 직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그 사람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이제 생각을 했대요. 내 인생에 일회용품은 없다. 내 인생에 쓰레기는 없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야, 내 밑으로 있는 것들 다 일회용품 다 치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저 직책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높은 사람 되고 싶다 이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 능력만 되면 난 환경부 장관이나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인천시의 무슨 이런 자원순환과 과장님이라도 난 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되게 클 수 있다는 걸 그때 느낀 거죠, 저는. 왜냐면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아, 나는 되게 미물이구나. 나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구나. 내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뭐 일주일에 100시간씩 떠들어도 이게 얼마나 바뀌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은 점점 다 쓰레기만 많아져 가고 있는데 너무 막 1파트, 2파트, 3파트 지나갈 때 그게 막 너무 확연히 느껴지니까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은 이걸 보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 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보자면 쓰레기 섬이라고 해요. 아예 나라로 지정돼 있어요. 그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그 해류에 모인 그 땅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캠페인이었어요. 이 쓰레기 섬은 구글 맵에 GPGP라고 치면 나와요. 이게 뭐냐면 Great Pacific, 태평양이죠. 가비지 패치, 쓰레기 더미. 그 GPGP라는 게 그 쓰레기 섬의 이름입니다. 이 섬나라예요, 섬나라. 이 섬나라에 그 그물망이 딱 걸린 물개가 이게 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GPGP를 땅으로 지정을 하려면 거기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요. 화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여권도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환경 관련돼서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화폐도 만들고 여권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국민으로 등록도 하고 한 거죠. 그 등록한 사람 첫 번째 등록이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부대통령을 역임했던 엘고어 부대통령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 쓰레기 섬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했다면 이제 우리 인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쓰레기 섬의 크기가 이게 쓰레기 섬이 한 6개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 크기가 여의도의 16배 정도의 크기예요. 생각보다 엄청 크죠? 그 여의도 16배 되는 크기가 5개, 6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고. 자, 인천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이게 그 공식적으로 인천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에 2곳이 있어요. 원래 3곳인데 하나 뺄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송도 소각장이고요. 하나는 청라 소각장이에요. 그런데 소각장에서는 태울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소각장이 한계가 여기에 있죠. 송도 소각장은 하루에 400톤. 그 다음에 청라 소각장은 하루에 380톤. 이게 뭐냐면 일반 쓰레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 그러면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없으려면 적어도 인천에서는 하루에 780톤 정도의 쓰레기만 만들어지면 남는 잉여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인천에서 발생된 쓰레기들은 제대로 소각돼서 묻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인천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가 얼마가 되느냐가 이제 문제죠. 하루에. 얼마일까요? 몇 톤 정도 될까요? 하루에, 근데 이것도, 아무튼, 하루에 인천에서 만들어지는 종량제 봉투량. 자, 작년에 들으셨습니다, 저한테. 저기, 가려 계시지만, 저기, 최 대표님도 들으셨어요, 환타님도. 기억나세요? 에? 이게 제가 장표가 똑같아요, 작년이랑 이거는. 1100톤입니다. 1100톤. 780톤을 웃돌죠. 그러면 그 남는 한 300톤 가량의 쓰레기는 어떻게 되냐? 그게 있잖아요. 종량제 봉투 쓰레기에 담긴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것들을 담는지. 어떻게 되냐? 그냥 묻혀요. 타지 못하니까 그냥 묻습니다. 땅에다가. 그냥 땅에다 묻어요. 이게 끝이에요.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 태워서 묻는다. 아니면 그냥 묻는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소각장이에요. 이걸 이제 재생하진 않을 건데요. 소각장을 보시면 한 아파트 7층 높이 안쪽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우리 봉투를 예쁘게 막 꽉꽉 눌러가지고 테이프까지 붙여가면서 내보내잖아요. 막 최대한 거기다가 다 담아서 버리려고. 이제 그걸 뜯어요. 왜 뜯냐면 그 안에 젖은 쓰레기가 있거나 잘 안 타는 쓰레기들이 있을 경우에는 교반을 해야 돼요. 얘네들을 다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구덩이에다 집어 넣어야지 잿더미가 잘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이 앞쪽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잘 안 타면 여기 또 밀려요. 그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잘 태우려면 여기서 충분히 섞어가지고 얘네들끼리 잘 타는 애들이 한 60%, 70% 정도는 한 집게에 다 들어갈 수 있게. 요 집게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5톤 트럭 안이 꽉 차 있을 때의 양이에요. 이걸 몇백 번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파봉 작업을 하는.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여기는 조정석이에요. 조정하는 그쪽이고 이제 뽑기 인형 뽑기 하듯이 계속 집게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균일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죠. 저렇게 8시간씩 하루 24시간 끊이지 않고 하는 작업이에요. 화봉 작업은. 왜냐면 그 다음날에도 쓰레기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날에도 쓰레기가 들어올 거니까. 근데 여기가 문제는 뭐냐면은 1년에 15일에서 20일 정도를 정비기간으로 쉰대요. 그러면 쉴 땐 어떻게 해요? 그럼 못 들어오는 쓰레기는 묻는 거예요. 메리지.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버리는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 그게 묻히잖아요? 그럼 그게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는 쓰레기가 훨씬 많죠. 우리가 버리는 것 중에. 그래서 그 과정을 안다고 하면 내가 버리는 것들을 이제 의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35개를 준비했는데 9개밖에 안 갔어요. 큰일 났네. 이거 넘어갈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재활용 선별장이에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는 버리면 다시 비닐봉지가 되겠거니, 얘는 버리면 다시 플라스틱이 되겠거니, 얘네는 버리면 다시 스티로폼이 되겠거니 하고 이제 버리잖아요. 그 버린 것들은 다시 그 물건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버리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들어간 것 중에 들어간 것 중에 100에 60 정도만 재활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되냐? 소각장으로 들어갔다가 매립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40%가 안 될까? 첫 번째,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서. 두 번째, 더럽게 벌어져서. 세 번째, 너무 작아서. 네 번째, 양이 너무 많아서.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막혀요. 여기도 힘에 붙여요. 송도 자원선별장에도 하루에 한 200톤 가량의
재활용 그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해요. 거기는 25명이서 일을 하고 있어요. 25명이서 200톤 가량의 재활용품을 과연 얼마나 정밀하게 잘 분류를 해서 재활용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하죠. 그 여파가. 어이구. 이게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동영상만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쓰레기들이고요. 이거를 지금 이 분이 수선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선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끊임없이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 외로 아까 거기서도 나왔거든요. 이거 열기 전에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었는데,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발전은 끊임없이 되고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은 없다라는 그 인터뷰가 나왔었어요. 아까 어떤 과학자분이 얘기하시기를,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고 얘네가 알아서 잘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그래서 자원 선별장에 있는 자동화 기술 3가지를 얘기를 하면, 무게 선별기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만 내려놓고 가벼운 건 튕겨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비닐만 후후 불어가지고, 비닐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막 쓰레기 막 몰려오는데 후후 불어가지고 비닐만 일단 치워내요. 그런 다음에 자성으로 한 선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에 붙는 것들만 해내요. 그런 다음에 광학 선별기라고 해서 빛이 투과되는 플라스틱과 투과되지 않는 플라스틱만 선별을 해요. 나머지는 다 수선별이에요. 얘가 종인지, 얘가 플라스틱인지, 얘가 유리인지, 스티로폼인지, 얘가 철인지, 이런 것들은 수선별이에요. 수선별로 25명이 아무리 해봤자, 그리고 25명이 동시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12명씩 돌아가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진짜 무서워하고 있는 게 추석이에요. 지금 여기 요만큼 이렇게 이만큼만 있잖아요. 일부러 지금 이만큼씩만 받고 있대요. 추석 2박 3일 지나고 나면 여기까지 꽉 찬대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고 이거를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 정책은 어떻게든 뭐 전 세계적으로 추세는 뭐 탈탄소 뭐 한다, 뭐 쓰레기 줄인다, 뭐 재생 뭐 에너지 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느낄 수가 없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와 이걸 해결하는 사람들 간에 연결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제가 그 투어하면서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고 느낀 걸 좀 경험담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활용에서 다시 나와서 일반 쓰레기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이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1매립지 종료됐어요. 2매립지 종료됐어요. 그리고 3매립지 지금 3-1매립지 종료되고 3-2매립지 열었어요. 그 4매립지 지금 이제 부지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인천하고 김포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매립지가 늘어난다는 거는 뭐냐면, 인천 땅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세대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더 살만한 땅을 찾기가 힘들어질 거고요. 그 아래 세대들은 이제 쓰레기 바로 옆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되게 안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되게 동기부여가 잘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 딸이 예를 들어서 인터스텔라 혹시 영화 보셨어요? 인터스텔라 보면은 막 약간 세기말처럼 먹을 것도 없고 막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막 계속 콜록콜록 연신 콜록콜록 되면서 결국에는 폐병 들어서 막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머지 않은 일인 거죠. 진짜로. 그게 뭐 얼마나 머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연배를 보니까 이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5살 때, 그리고 10살 때, 그리고 20살 때, 그리고 30 때, 지금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그죠? 네. 저만 해도 저는 지금 나이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저 어렸을 때랑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많이. 제 생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그 디지털화 뭐 아니면 이런 뭐 뭔가 빠르게 처리하는 거, 음식 주문하는 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직접 먹고 사는 곳 바로 옆쪽에 그 환경의 변화가 분명히 눈에 보일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를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되게 그냥 살기 좋은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제 스스로가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수돗물 마시고 싶은 그 마음에 사실은 제가 뭐 지구를 위해서 이런 쓰레기 줄이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제 명대로 죽고 싶은 마음에 또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쓰레기 얘기를 계속 쭉 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생각한 쓰레기가 많아지는 이유 3가지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자, 무관심의 대표적인 주자가 있죠? 분리배출. 이제 분리배출 하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 관심 없어요. 분리배출 하면 얘네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배출 하면 내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조금 줄일 수 있고 종량제 봉투 가격 조금 비싸니까 요거 좀 줄일 수 있어서 열심히 분리배출 하거나 혹은 내 아파트 CCTV에 찍히기 싫어서 분리배출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양파, 망 어디에다 버려야 될까요? 일반 쓰레기. 그럼 양파 껍질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일반 쓰레기. 자, 수박 껍질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네? 음식 쓰레기. 자, 고추장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일반 쓰레기. 오, 일반 쓰레기 누가 얘기하셨어요? 지금 고추장 맞추신 분은 이제 앞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자, 파인애플 껍질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일반 쓰레기. 계란 껍질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일반 쓰레기. 자, 그러면 동물 뼈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일반 쓰레기. 그러면 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까요? 그것들을. 뼈를 분쇄해야 되는데 기계가 망가져서. 기계는 쇠고요. 뼈 정도는 갑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부분도 있어요. 확실히 그 부분도 있는데요. 그게 그러면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틀렸다고 하기에는 그것도 맞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뭔가 바랬던 대답은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재활용이 될까요? 그럼 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얘네들은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지면 어떻게 재활용이 될까요? 사료화되거나 비료화되는 거예요. 네. 사료화되거나 비료화되는데 아까 그 재활용과 마찬가지로 큰 기술이 없어요. 그걸 만드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걸러내는 기술도 많이 없고요. 얘네들을 썩히는 기술도 크게 보잘것 없고요. 얘네들을 빻아내는 기술도 이렇게 보잘것 없는데 그렇게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 얼마나 세세하게 막 다 분리돼서 막 애니메이션처럼 뭐 요것 따로 저것 따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염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그리고 진짜 요 강도가 얼마만큼의 강도이냐, 우리가 며칠 동안 여기다 썩힌 다음에 얘네들을 걸러가지고 건조시켜서 알갱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미네랄을 넣어가지고 사료화를 시키거나 비료화를 시키는데 그동안에 얘네가 불순물이 되지 않고 우리 시스템 안에서 잘 썩을 수 있느냐의 기준으로 얘네가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로 적당하냐? 고추장 너무 염분도 많고 너무 맵잖아요. 안 되니까 일반 쓰레기인 거예요. 양파 껍데기 영양소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비료가 될 수도 있지만 사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조개 껍데기, 그럼 당연히 일반 쓰레기겠죠. 먹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헷갈려 하거나 혹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편할 대로 아무렇게나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관심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제 기준에는. 제가 그냥 시간 길어진 김에 그냥 여담도 해볼게요.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이 막 수업하다가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관심이 많고 뭔가 자기가 모르는 게 나와서 체크를 해뒀기 때문에 물어봐요 막. 근데 관심이 없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질문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모르는 게 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송도에 있는 이음톱밭에 갔습니다. 저는 뭐 관심은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왜 이렇게 해놨어요? 저거는 왜 저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막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근데 같이 갔던 분 한 분 중에는 와, 날씨 진짜 좋다 이러면서 가요. 이 차이예요. 관심이 있고 없고. 관심이 있으면 그게 바로 생각과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변화가 없고 되게 수동적으로 변하는 거죠. 저는 이게 쓰레기 문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아진 이유 무관심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우리가 그냥 배출하는 쓰레기가 여기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무관심 중에 하나다. 우리 일반 쓰레기 분리배출하면,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고 분리배출하면 우리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되든지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만들어져서 올 때까지, 그리고 버려지고 나서 처리될 때까지도 다 우리의 관심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 안 근데 이게 병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드렸지만 재활용이 또 답도 아니에요. 왜냐면 또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요거 어디다 버리세요? 오, 이거 일반 쓰레기 버리세요? 자, 고기 받은 접시. 요거 눌러보면 말랑말랑하고요. 뭔가 퍼석퍼석하는 소리 나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재질이? 스티로폼. 그러면 스티로폼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재활용이 되는 거는 요것만 돼요. 근데 요게 뭘로 되냐면 인코트라는 연료가 됩니다. 이게 뭔가 원료가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뭔가 재가공을 거쳐서 옷걸이나 아니면 팔레트 같은 이렇게 물건 들어올 때 쓰는 팔레트 같은 걸로 써요. 그러면 얘를 다시 우리가 물건을 살려면 얘는 원래 얘를 만들었던 원료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버린 것들이 다시 우리 그 그릇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얘는 어디론가 또 가고 얘는 다시 새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재활용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재활용은 하긴 하나 다시 우리한테 안 돌아오는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 이건 투명 페트병으로 버리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투명 페트병은 어떻게 될까요? 자, 투명 페트병은 잘 늘어나요. 쭉 늘어나서 실이 됩니다. 네. 실이 돼서 우리 모자가 되고 신발이 되고 가방이 돼요. 내가 1년에 물을 먹는 횟수가 많을까요? 신발을 사는 횟수가 많을까요? 그럼 얘는 계속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우리가 소비하는 그 페트병으로 만든 신발은 소비를 그만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돌아오지 않는 재활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투명 페트병이 다시 투명 페트병이 되면 완전 그냥 그야말로 순환하는 재활용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활용이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쓰레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그 해답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친환경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래 결심했어. 나 이제 앞으로 분리배출 진짜 열심히 할 거야는 두 번째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무관심, 다음에 현실감이 없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쓰레기로 관련한 문제를 겪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지면 누가 고통받을까 하는 막 북극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과자나 이런 샴푸나 할 때 넣는 그 원료가 팜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팜유를 플랜테이션처럼 엄청 많이 심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정글을 없애고 나무를 심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랑우탄이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인천 사람이라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갯벌이 없어져서 이 갯벌로 찾아오는 저새들이 이제 결국 살 곳이 없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비유예요, 여러분. 아까 그 매립지가 넓어지면서 결국에는 매립지가 넓어지면 인천 사람들이 살 땅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저새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실감이 없어서 그렇지 현실감을 가져야 된다. 그 현실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산이에요. 매립지는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밑에 엄청 큰 쟁반만한 비닐을 깔고 시작해요. 왜 그거를 깔고 시작하냐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침출수, 쓰레기 물, 냄새 나는 것들, 썩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땅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하수가 엄청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가 찼을 때 가스를 빼내는 관도 만들고요. 그 물을 빼내는 통도 만들어요. 배관 통도. 그래서 그걸 쭉 빼내서 결국엔 얘를 정화시켜서 2급수 물로 만든 다음에 아라뱃길에다가 배출하고요. 그리고 그 가스는 다시 막 해가지고 열로 발생시켜서 전력을 막 발생하는 재생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간 굉장히 고급 기술이 들어간 곳이 매립지예요. 의외로 정말 고급 기술이 들어간 곳이. 그런데 쓰레기를 묻을 땅들이 생각보다 좁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쪽에다 이만큼의 돈을 주고 이 쓰레기를 사와서 여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이만큼을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주는데 나한테 남는 게 처음에 500원이었다가 300원이 됐다가 200원이 돼. 그럼 나한테 남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쁜 맘을 먹어요. 몰래 갖다 버리자. 그래서 몰래 갖다 버리게 된 게 경북 의성에 있는 이 쓰레기 산이 발견이 됐고요. 그 고속도로 뒤쪽에 되게 맹지를 빌렸어요.
3년 동안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느 아파트에서 혹은 어떤 곳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용역받은 비용은 자기가 꿀꺽하고 그걸 다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그냥 필리핀으로 날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쓰레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돈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세에서 다 지방세, 국세 우리 세금 많이 내잖아요. 거기서 다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게 너무 창피하게도 CNN에도 나왔어요. 이게 전국 그 세계 뉴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계속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이런 쓰레기 산들이 계속 많아져요. 왜냐면 난 몰라, 내 일 아니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갖다 버려도 다른 사람들도 돈 많이 벌던데, 요거 조금 버린다고 해서 뭐 나중에 뭐 그러면 빵 좀 살다가 나와서 나는 내가 번 돈 펑펑 쓰면서 살지 뭐, 이렇게 되니까 전국에 뭐 이렇게 많아져요. 발견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근데 그렇게 될수록 고통받는 결국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우리라는 거. 우리가 먹는 물을 어떻게 믿고 먹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정수기 회사 좋은 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책임. 여기도 그렇지만 무책임도 굉장히 한몫을 합니다. 아까 그렇잖아요. 몰라, 난 모르겠어. 내가 지금 당장 힘든데 어떡해. 내가 지금 당장 시간이 없는데 어떡해. 내가 지금 당장 집에 가면 걸레빨 힘도 없는 걸 어떡해. 어떻게 하라고. 나 오늘 집에 가서 밥 못해. 너네 시켜 먹어. 그렇게 돼요.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이것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 얘기 다 맞는데 이렇게 살면 힘들어 죽어요. 우리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서 이런 얘기 듣고 있는 것만으로 난 내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무책임 여기서 구월동에서도 되게 많이 보죠. 모르겠어, 이거 놔두면 다른 사람도 놓고 갔는데 뭐 어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무책임을 하니까 아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책임. 이거는 제가 되게 자주 인용하는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곧 있을 추석 때 많이 보게 될 스티로폼 공장. 근데 여기서도 무책임은 있죠. 이거 다 누구한테 띠라고 지금 다 비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비닐 있어요. 이게 원래 하얘야 되는데 사이에 비닐 테이프가 있습니다.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일하시는 분 20명도 안 돼요. 2박 3일 동안 모인 이 박스를 누가 어떻게 다 떼요? 이걸 떼는 획기적인 기술은 없다니까요. 없어요. 이거 테이프만 떼는 획기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는 것대로 잘라서 인코트로 버리고 나머지 잘라낸 그 짜시래기들은 또 다시 이제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소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소각장은 더 지을 수 없는데 사람들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럼 그만큼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문제들은 엄청 더 커지고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책이 뭐가 있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예 사기 전부터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기 힘들면 기업들이 쓰레기 만들어내지 않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이거 필요하긴 한데 이거 사기 싫은데 계속 포장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그 기업 너 이거 포장 없이 만들어내 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쉽게 마트에서 포장 없는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장은 또 자급자족과 또 연결이 됩니다. 포장이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들고 이걸 팔면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싼 인건비로 이걸 만든 다음에 이게 깨지지 않도록 유통이 돼야 되고, 그 유통하는 기간 동안에 이걸 팔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를 유지한 다음에 매장에 몇 년 며칠이고 진열되어 있어도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장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이건 줄겠죠. 기업들도 줄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네,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이제 차선책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안 될 수 있는 물건인지를 체크를 하고 사야 돼요. 내가 직접 재활용 분리배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재활용한 주체가 아니잖아요. 뭐 플라스틱 페트병 해서 혼자서 집에서 실 뽑아서 모자 떠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시해야 돼요. 얘네들이 진짜 재활용 잘하고 있는지도 감시해야 되고요. 얘네들이 만들어낸 물건들이 얼마나 재활용 잘 되고 있는지도 감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면은 재활용 표시 기준이 바뀌었어요. 2년 전부터.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삼각형의 PP, 삼각형의 LDPE, 삼각형의 PVC 붙어 있으면 이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시 기준이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 보통, 재활용 잘됨, 재활용 안됨 이렇게 표시 기준이 표시되도록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트 가셔서 내가 이 둘 중에 고민이 된다면 가격, 모양, 향, 크기, 뭐 브랜드 다 보시고 뒤에 꼭 돌려보세요. 이게 진짜 재활용 딱지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리고 비닐하고 플라스틱은 잘 떼서 버릴 수 있게 제작이 됐는지,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1+1으로 팔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구매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버리기 전에 내가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다시 쓰고 나서 버리자.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만든 그 쓰레기 산이 조금은 좀 작아질 수 있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문제가 무관심이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감이 없었다면 지금 현실감을 가져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지 10명만 모이면 견학 갈 수 있어요. 거기 다 해줘요. 10명 모아서 쓰레기 매립지 한번 가보세요. 네.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에 가면은 거기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얼마나 고차원의,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쓰레기들을 재자원화하고 재에너지화하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쓰레기는 언제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되나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어느 곳에서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나요? 어디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많은가요? 인천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은 계속 줄고 있나 늘고 있나요? 질문을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더 열심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책임감 가지셔야 되고요. 자, 자원순환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네, 몰랐겠지만 분리배출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 교육청이나 아니면 자원순환이라고 이미지 검색하시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쭉 둘러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도 지정되어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자원순환의 날도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 날에 어떤 행사도 할 거고, 그 행사가 한다고 하면 직접 가셔서 그 행사 열고 있는 사람들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 해에도 그 행사를 할 거고, 그 다음 해에도 그 행사를 하면서 조금 더 자극받는 사람이 늘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소비를 안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만이 직접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내가 못한다면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실천 행동이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9월 7일에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호로 그 기후정의 행진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혹시 요 행사 아시는 분? 요 많이들 아시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점 혹시 발견하신 분? 자, 문제가 뭐였냐면요, 여기에 정말 여러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뭐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당연히 왔고, 녹색연합에서도 당연히 왔고, 길 가다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왔고, 막 부스 운영에 가면서 우리는 어떤 곳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곳에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는 부스 운영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한 무료 음료 부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료 음료 부스에서 일회용 컵에다가 커피를 막 담아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로웨이스트 샵들 모여가지고 부스 하나 운영을 하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물건들이 뭐가 있고, 요새 무포장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뭐가 있고, 이걸 쓰면 기존에 쓰는 수세미와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얘는 버리면 그 매립지에서 썩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거를 일회용 컵에다가 막 먹으면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저희 부스 운영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거기로 가셨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 부스 운영진 쪽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운영진 쪽에다가 허락을 받았고, 그럼 여기 온 사람들한테 텀블러에다가만 담아주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음료를 주려고 하냐, 이런 답변이 온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 모여가지고 그 후기 막 이게 피드백 주는 거 있거든요. 다 적었어. 일회용 컵이 말이 되냐, 지금 이런 행사에. 사람들 다 새 종이 안 쓰겠다고 박스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구호 써가지고 오는 마당에 너네가 지금 이게 일회용 컵이 말이 되냐? 일회용 컵 그렇다고 해서 다 수거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려고 수거함도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말이 되냐? 막 그걸 짊어지고 부스별로 나누면서 저희가 무료 음료 드릴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나 설마 그걸 만났더라도 거절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러,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러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러, 내가 쓰레기 못 줄여,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러 참여했는데요. 참고로 저는 강아지 3마리와 저희 남편과 함께 이렇게 5이서 집에 살고 있는데,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넌 얼마나 줄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달에 한 번 정도 버렸습니다. 20리터 쓰레기 봉투를. 2달에 한 번 정도 버리고, 지금 목표는 한 3달에 한 번 정도 버리는 걸 목표로
쓰레기를 줄이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저처럼 뭐 마음 먹은 대로 아니면 막 긴 시간을 통해서 막 쓰레기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줄이는 게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강연하고 있지 않겠죠. 다들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얼마나 특별하다고 그런 얘기를 막 경험담을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냥 한 놈만 패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 생활을 좀 돌아보고 내가 진짜 자신 있게 줄일 수 있는 거 하나라도 그냥 꾸준히 줄이시는 걸 일단 처음 목표로 잡으시는 걸. 일단 물티슈 없애볼까? 물티슈 너무 힘든데? 그러면 물티슈 너무 힘들면 그러면은 일회용 컵 조금 없애볼까? 그래,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제 텀블러 다 가지고 다니시고, 옷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옷을 1년에 한 5번만 사볼까? 너무 어렵나요? 안 사시나요, 아예? 이거 너무 쉬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목표가 필요해요. 왜냐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냥, 야, 우리 앞으로 뭐 어떻게 합시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따라오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냥, 나 1년에 그냥 쇼핑 한 번만 갈까? 이거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또 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제가 좀 길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뭐냐면요,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인데, 아까 맨 처음으로 제가 세 번째 장으로 돌아가 보면 제로 웨이스트 프리사이클링을 할 때 물론 무포장이 되어 있는 물건을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여건이 안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마트를 가건 내가 어디를 가건 다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포장된 것들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시민들은 원한다. 한국 정부가 이끄는 생산 감축. 아예 정책적으로 과도한 물건을 생산하는 걸 줄인다든지, 물건을 생산을 할 때 재활용되는 포장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규제를 해달라라는 의미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 중에 제가 그 대신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자회견 중에 잠시만요. 산제로 상점이라고 부천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 사장님이 제로웨이스트 샵의 대표로 가서 발언을 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발언하신 그 발언문을 저희가 공유를 받았거든요. 그 공유를 받았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이제 이 발언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거를 끝으로 요 시간을 1교시를 끝내고 그 다음에 한 15분부터 한 4분씩 저 앞에 오셔가지고 재활용 종이 한번 떠보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삼형제를 키우며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는 산제로 협동조합의 이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엄마가 되면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좀 더 나은 미래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과 환경교육, 환경활동을 4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저희 개인들이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회용품이 기본값이 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사용과 재사용 리필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일회용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사용되는 현실에서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강력한 일회용품 규제와 다회용 리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회용품 규제와 재사용 리필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남에 있어 소비는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소비와 동시에 폐기물이 발생되어 탄소 배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폐기물 처리로만 바라볼 때 탄소 배출 비중은 2.5%에 불과하지만 물질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폐기하는 단계까지의 전 주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탄소 배출 비중은 총 배출량 대비 45% 증가합니다. 그만큼 물질 소비와 폐기물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소비가 많아질수록 탄소 배출과 폐기물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단순히 폐기물 처리, 즉 재활용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한 수단에 불과하여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미온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후퇴하는 환경정책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걷어낸 결과 자생적으로 생겨난 재사용 리필 기업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과 파탄 운영으로 다회용컵 대여 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제로웨이스트샵과 재사용 기업들은 낮은 인지도와 낮은 시민 참여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 후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플라스틱 문제에 대안을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사용, 리필 문화 확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전국 제로웨이스트샵 네트워크인 도모도모와 병 재사용 네트워크 같은 연대체들을 꾸려 재사용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플라스틱 오염 및 폐기물 관련해서는 폐기물 처리만 중요한 것이 아닌 플라스틱 및 물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되는 원천 감량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사용 리필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안이고 해결책입니다. 한국 사회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역할에 나서야 하며 국내에서부터 재사용 리필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5분 이상 졸지 않으셨기 때문에 5분만 있다가 저기 뒤에 오시면 4분씩 오시면 종이 뜨는 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특정할 수가 없는데요. 플라스틱인의 작은 플라스틱들은 저는 이제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있고요. 플라스틱인의 종이랑 뗄 수 없거나 비닐과 뗄 수 없이 나온 포장재들. 네, 그리고 실리콘. 다 쓴 실리콘들이나 아니면 이런 반찬 뚜껑들에서 저는 아예 버릴 때 다 분해를 해서 버리거든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해를 해서 버리고 뭐 물건에 약간 실이랑 뭐 예를 들어 뭐가 껴있다. 그럼 그걸 다 분해를 해요. 근데 제가 알 수 없는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요. 뭐 체인이나 이게 자석에도 안 붙는데 알루미늄도 아닌 것이 그런 것들은 쓰레기로 버리고요. 또 최근에 버린 것 중에 신발 버렸습니다. 신발이 좀 다 떨어져가지고 신발은 사실 플라스틱도 아니고 고무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다 쓰고 버리려고 하는 신발을 거기에 넣을 수는 없어요. 의료용 거기에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버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운다고 했잖아요. 강아지 장난감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플라스틱 솜으로 되어 있는 그 장난감들을 거기다 버리고 그리고 또 뭐 있었을까요? 네, 그런 종류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종이는 종이대로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그리고 유리는 유리대로 다 그 유리를 버릴 때 나오는 종이 접착제가 나온 종이 그런 거 막 다 뜯어가지고 거기다 버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욕실용품을 칫솔을 버려요. 일반 쓰레기로 칫솔을 버리고요. 왜냐면 그거는 플라스틱이랑 나일론이랑 같이 붙어있는 거라서 재활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활용 안 되는 걸 버리는데 그닥 많이 없어서 고를 때부터 재활용되는 물건들을 좀 고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줄게 된 것 같고요. 제일 많은 걸 차지하는 건 저희 강아지들 배변 패드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책을 가고 그다음에 점심때 제가 출근하기 전에 또 산책을 가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저희 남편 퇴근하면 또 산책을 가고 저 집에 또 가면 집에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전에 또 산책을 가고 이제 이런 편이어서 좀 줄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그 배변 패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희가 그 잔디 배변 패드를 샀었어요. 그 실내 배변개인데도 잔디처럼 해서 이게 흡수될 수 있게 나오고 나중에 버릴 때는 쪽쪽쪽 해가지고 뭐 이게 딱에다 버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강아지들 안 가가지고 드림을 하고 최대한 배변 패드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파트나 이런 데 쓰레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더 많이 모으잖아요. 네. 그럴 때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좀 팁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사례나. 팁이나 사례나 일반인지 정말 네. 그냥 일반 그 유튜브 중에 쓰레기 산 하면 검색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되게 인문학이 되게 좋은 충격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성 쓰레기 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아니면은 그냥 약간 뭐 충격을 주기 위한 용도라고 하면 그 쓰레기 섬에 관련된 사진 하나만 붙여놔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혹은 그냥 여기 아파트 분여회나 아니면 모임이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매립지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송도에 있는 송도 그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그리고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그리고 승기사업소라고 해서 거긴 하수 처리하는 곳인데요. 거기도 다 무료로 견학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견학 신청하셔가지고 가셔서 실제로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감시 역할도 하시면서 눈앞에서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들 실제로 좀 보실 수 있게 가시면 좋겠고, 사실은 그 소각장보다는 자원선별장이 훨씬 더 충격적이긴 해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하긴 한데, 송도 그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견된 문제들을 다 생각하고 지어요. 매립지처럼. 매립지, 침출수 문제가 될 거고, 가스 문제가 될 거고, 냄새 문제가 될 거니까 냄새 해결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짓습니다. 그거는 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냄새나고 더러운 일반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이다가 예상이 돼서 음압 처리가 된 상태의 건물을 지어요.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지 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요? 소각장으로 들어가요. 불을 지피려면 어차피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압 처리돼서 냄새가 가득한 산소들이 다 쓰레기장, 그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그 산소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활용 선별장은 깨끗하게 분리 배출된 쓰레기들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아파트에서 잘 정리된 분리배출장에서 나온 것들은 다 개인 용역 받아서 그거를 값을 파는 사람, 그 업자들한테 가게 되고요. 이런 자원선별장, 이런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선별장은 일반 상가들에서 버려지는 거, 그리고 일반 주택에서 버려지는 거, 그리고 빌라, 원룸 같은 곳에서, 관리소가 없는 곳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새벽에 4시부터 주워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고 배출된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섞여 있는 것 중에 그냥 충격을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들어있지 않아야 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꽁꽁 싸매진 스티로폼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막 구더기 100마리, 막 200마리 다 보고요. 거기 가면 겨울에 가도 파리들이 살아요. 그리고 뭐 고양이 사체 막 다 보시고요. 그리고 막 깨진 유리, 식칼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이 우리 재활용품을 제대로 선별해줄 사람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도와준다는 또 생각으로 분리배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 떨어진 쓰레기들, 잘못 배출된 쓰레기들 그냥 보고 무심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장님, 제가 여기 내가 손님이라면 손님한테 뭐라고 못하니까, 사장님 문 앞에 배출된 거 봤는데 그냥 플라스틱이랑 종이만이라도 따로 배출하면 되게 좋대요. 그냥 한마디라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켜보고 있고 신경 쓰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 어떻게 보면 지나갈 때 구청에다가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 되게 쓰레기들이 배출돼서 나와 있는데 이건 투기나 다름없다, 여기 지금 투기 지역이니까 제대로 잘 정리해라 하는 것만으로도 구청 직원들이 와서 이거 너네들이 버렸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면,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그게 원치 않아요. 왜냐면 내가 영업을 깨끗이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면 불안한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그렇다면 우회를 해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알아야 보이고 보여야 말하지, 보이지도 않는 걸 내가 먼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새 어떤 문제가 있고, 막 환경뉴스 나오면 다른 데로 돌리고, 막 유퀴즈 나오면 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뉴스도 그냥 쭉 한번 보고, 내가 만약에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정치 뉴스가 있는데 이게 나랑 어떤 연관이 있지? 아니면 기상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내가 그때 들었던, 여기 대학교에서 들었던 기후 위기 관련된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비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제가 여기 서기 전에 봤던 다큐 인사이드, 그 다큐멘터리 끝부분에 보면은 갑자기 내린 폭우에 두바이도 되게 대비가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 자체도 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폭우에 대한 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 상황으로 인한 그 위기 상황들이 되게 잡혀 있었잖아요. 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은 소각장처럼 어떻게든 대비를 할 거예요. 그럼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복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인력과 이런 게 다 낭비가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우리가 낸 세금들은 거기를 복구하는 데 쓰일 거고, 우리 복지나 우리 미래를 위한 돈은 또 깎여나가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꼭 지구를 위해서 이런 쓰레기를 줄여 한다기보다, 내가 지금 낸 세금이 별로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돈 너무 아까워 라는 생각으로라도 한번 좀 직접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지를 좀 섞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거의 한 종이가 100장 들어갔어요. 책 종이가 100장 들어갔으면 여기서 책지를 좀 섞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한 종이가 100장 들어갔다 치면, 책 종이가 100장 들어갔다 치면 그 색 종이는 한 2장 정도 들어가서 책
기기 보면은 따로 잉크를 달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이제 따서 올라오는 형식이어서 종이랑 섞이게 되면 얘가 이물질이 되는 거예요. 종이를 재생하는 그 과정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기름이 묻은 종이. 기름이 묻은 종이는 안 되는 게, 전 여기서 이면지를 쓸 때에도 크레파스나 오일 파스텔로 그려진 것들을 넣지 않는, 여기 위에 둥둥 뜸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예 종이를 끄는 게 되게 이물질이 돼요. 물이랑 또 안 섞이고 종이가 마르지 않는 그런 그 효과를 줘서,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종이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되지 시급한 게 멸균팩하고 우유팩이거든요. 멸균팩하고 우유팩 사이에는 굉장히 좋은 재질의 펄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펄프를 거의 100% 수입을 해요. 100%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펄프 그 종이로 만든 다음에 앞뒤로 한 6단계의 빡센 코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물이 흐르지 않게 코팅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우유나 두유나 이런 음료, 오래 보관할 음료를 멸균이나 살균을 해서 일반 팩이나 멸균팩에 담아서 나르는 거예요. 특히나 멸균팩 같은 경우에는 뜯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겉에는 코팅이 되어 있고 중간은 약간 종이 같은 게 있는데 안쪽에는 알루미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산소 투과가 안 되도록 저렇게 마련된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종이로 버리게 되면 무조건 이물질이 돼요. 왜냐면 종이가 해리되는 시간보다 그 코팅을 해리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바뀌기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 시스템한테 종이를 다 해리돼서 넘어가는데 해리되지 않은 그 나머지 종이들은 이물질을 분류해서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일반 팩이랑 멸균팩은 그냥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샵이나 이런 자원순환에 대해 관심이 많은 곳들은 일반 팩이랑 멸균팩을 따로 모아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만 모이는 공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 팩하고 멸균팩이 지금 종이처럼 내놓는 곳이 따로 있으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내주지 않아도 일반 사람들도 오히려 더 열심히 분리배출 할 텐데, 지금 시스템이 없으니 너네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모아봤더니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씩 모이더라. 이렇게 너네가 옆에 분리배출하는 공간에 비닐, 플라스틱, 종이, 스티로폼 그 옆에 종이 말고 일반 팩이나 멸균팩만 만들어놔도 우리나라에서 펄프를 수입을 안 해도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런 캠페인을 하거든요. 종이도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얘기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그 종이와 관련된 좀 훈훈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종이들은 다 나무에서 나오는 그 펄프 예제가 기반이 된 종이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좀 특이한 종류의 종이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사탕수수 용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식물성 섬유질이 종이의 원료라면 나무를 자르지 않아도 뽑아낼 수 있는 섬유질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사탕수수 설탕 만들고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섬유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나와요. 그리고 대나무 용지도 나와요. 대나무도 안에 섬유질이 되게 많은데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수가 빠른, 그래서 그냥 일반 나무로 하느니 대나무로 하는 게 대나무 잘라서 다시 키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이가 되기 위한 대나무를 키우려면 7년이 걸리는데 종이가 되기 위한 나무를 키우는데 30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어차피 쓸 거라면 조금 더 빨리 자랄 수 있는 이 나무로 해서 다른 나무들이 훼손되지 않게 하자, 이런 의미로 대나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쌀 겨가 나와요. 그 겨에도 섬유질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쓰레기로 버렸는데 얘 용도를 약간 살짝 비틀어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업사이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노트들은 업사이클 노트라고 하는데, 훈훈한 얘기는 지금부터요. 이 업사이클 노트 중에 코끼리 송 종이 노트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스리랑카에서 이런 체험으로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스리랑카 지역에서 열대 우림 지역을 개발화하려고 거기를 또 다 없앴어요. 너무 짜증나게 없애니까 거기서 살던 코끼리집 어때요?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들 먹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코끼리들 자꾸 넘어오니까 얘네들하고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막 농작물을 경작해서 얘네가 다 먹어버리고 가고, 나무를 심어놔도 얘네가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네를 어떻게 쫓아내지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이 생각의 발상으로 얘네들을 활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니까 우리가 심어놓은 나무를 굉장히 많이 먹고 똥을 진짜 요만큼씩 싸고 가는 거예요. 그 똥을 보니까 소화가 안 될 이파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똥을 한번 걸러내보자
걸러내기 시작했어요. 걸러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걸린 것처럼 섬유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똥을 팔팔 끓여가지고 똥을 다 없애고 냄새도 다 없애고 섬유질만 남겨가지고 이거를 종이로 만들어서 노트 왕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농장들이 경쟁하지 않아도 관광지로서 제품 생산지로서의 되게 가치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각각 마을에서 굉장히 코끼리 친화적이면서 코끼리가 더 많은 이파리를 먹을 수 있게 나눔을 하고 그 코끼리가 똥을 싸면 너무 좋아하고 그 똥을 모아놨다가 연료로도 쓰고 이런 업사이클 원료로도 쓰고 관광지로서도 되게 가치를 많이 가지게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 때문에 쫓겨난 이 그 코끼리들과의 공생의 아주 좋은 예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 제품 또한 그냥 판매되는 게 아니라 공정무역 상품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싸게 쳐서 우리나라 노트가 싸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한 만큼의 정정당당한 임금을 우리가 주고 그 대가로 무역을 해서 들어오는 제품으로 공정무역 상품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트 한 권에 4,000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 그냥 노트보다는 비싼 편이지만 이런 비하인드가 있다. 얘네들을 사면 그 마을도 살고 그럼 그 마을에 어떻게든 들어오게 되면 코끼리도 죽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먹고 살만하게 되면 굳이 열대우리 파괴하지 않아도 코끼리들과의 공생을 택할 마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